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5월 14일 목요일이고요. 요즘 한낮에는 정말 그 여름 느낌이 나는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더울 때 정말 정신 한번 딱 차리고 기운 내자 이러고 달달한 청량음료 쫙 드시잖아요. 그때는 좋은데 네. 근데 이게 혈당을 올렸다 내렸다 이러는 과정에서 사람 더 피곤하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물이나 달지 않은 자극적이지 않은 음료를 충분히 마시면서 수분 섭취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그런 분들 정말 많잖아요. 커피를 물처럼 마시는 분들. 사실 이것도 커피는 수분을 오히려 빼앗는다고 하니까요. 그냥 미지근한 물 한 잔 드시는 게 건강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요일 건강 리모델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알찬 건강 정보들 전해드릴게요. 자, 행복한 아침 바로 시작합니다.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금융권의 채권 관리 방식이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대형 금융사들이 부실 채권 처리 회사를 통해 궁지에 몰린 취약 차주들을 압박하고 배당 수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비판에 금융사들은 뒤늦게 보유 채권 전체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진행됩니다. 대이란 전쟁, 대만 문제와 AI 반도체 등 기술 공급망 경쟁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이번 회담에서 무역을 최우선 의제로 꼽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의 마음 건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37개 국가 가운데 마음 건강이 34위로 최하위권이었고요. 삶에 만족한다는 아동 청소년 비율 역시 31위를 기록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면서 법조계가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7년 전 4명에 불과했던 학교 폭력 전문 변호사는 지난 3월 기준 68명으로 17배 늘었고요.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변호사 선임을 부추긴 뒤 고액을 요구하는 사례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는 41개월 연속 감소했고요. 고용률도 24개월째 하락하는 등 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중동 사태 영향에 더해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업황까지 크게 꺾인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네, 오늘도 다양한 소식 들어와 있는데요. 이 가운데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건가요? 혹시 두 분은 카드 몇 개 쓰세요? 카드 한 집중적으로 쓰는 거 하나하고 한 두 개? 저도 한 2장 정도? 그렇죠. 네. 지금은 이렇게 하는데 예전에 혹시 기억하세요? 예전엔 카드가 지갑에 꽉 찼던 시절이 있어요. 맞아요. 카드 5개 쓰고 막 거의 뭐 카드를 수집하다시피 이렇게 갖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하고 또 경기가 좋아져야 하기 때문에 카드 발급이 되면 내수가 좀 살아나잖아요. 그런 정책들을 사용하면서 이른바 2003년 카드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 신용불량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드사들이 무분별하게 카드를 발급해 준 책임이 있다. 이런 이제 여론의 질타가 쏟아졌고 금융사와 카드사들이 우리가 배드뱅크를 만들어서 이 신용불량자에 빠진 사람들을 좀 구제하겠다 이러면서 일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상록수라고 하는 배드뱅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 유지가 되어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건데요. 근데 이 상록수라고 하는 배드뱅크가 채권을 소각하거나 신용 회복을 도와준 게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오히려 연체 독촉을 해온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수익을 얼마나 올린 거죠? 상록수는 제1금융권 지분이 한 70%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5년간 420억 원의 배당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들의 채권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들이 다시 정상적으로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했더니 배당 수익을 챙겨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한테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론 보도를 접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건 약탈금융이다라고 비판하는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뒤늦게 화들짝 놀란 금융사들이 채권 약 5천억 원어치를 세도약 기금에 매각하고 나머지 약 3,500억 원어치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넘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상록숲, 제가 배드뱅크라고 말씀드렸던 이곳은 청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채권이 세도약기금으로 넘어가면 20년 넘게 빚 독촉에 시달리던 11만 명의 장기 추심이 불가능해지고요. 그래서 이 빚의 굴레에서 11만 명이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가 전수조사에 나선다면서요? 그러니까 왜 항상 이렇게 뒤늦게 대책을 만든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금융위가 이거 미리 파악했으면 미리 조치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금융위가 이번에 그 상록수라고 하는 곳 말고도 채권 추심을 하는 이런 법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뒤늦게 전수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업계에서는 장기 연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그래서 빚독촉을 하고 있는 특수목적 법인이 더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대형 금융사의 경우에는 계열사에 부실채권 투자사나 대부업체 등이 있고요. 여기에서 장기 연체 채권을 계속 독촉하거나 추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언뜻 들으면 또 이제 어쨌든 돈을 빌린 건데 그거를 갚아야 되는 돈이긴 한데 이걸 또 탕감해 주는 건가? 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어서. 근데 네. 이거는 이렇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드뱅크라고 하는 곳에서 그냥 무조건 빚을 다 탕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예. 빚을 오히려 받는 게 금융사 입장에서 네. 도움이 되잖아요. 근데 못 갚으면 오히려 손해니까 네. 일부는 탕감을 해주고 일부는 그 이자를 면제해 준다거나 이런 아.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그렇죠. 회복시켜 주는 작업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빚을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사실 빨리 빚을 털어주는 게 좋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이자를 받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자를 계속 불리면서 원금이 늘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다음 모닝픽은요? 미중 정상회담 소식인데요.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시작이 됩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는 이란 전쟁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 부분일 텐데요. 이란이 핵을 포기할 수 있도록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는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과제로 놓여 있습니다. 일단 이란이 협상 테이블에 나오도록 설득하고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보다 무역 문제를 핵심으로 강조했다고요? 네, 그러지 않아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SNS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 개방을 요구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 성과가 절실한 만큼 소고기나 항공기, 대두 등 수입을 확대하는 약속을 받아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대중국 관세 약화, 또 첨단 기술 수출 통제 해제 등을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보다 대만 문제나 체제, 인권 문제는 절대 타협이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회담은 우리나라 경제나 안보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까 예의주시해 봐야 되겠죠. 다음 모닝픽은요? 우리 아동 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주요국 중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니세프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은요, 한국 학생들은 공부는 굉장히 잘합니다. 한국은 읽기, 수학 등 기초학력 능력 부분에서 41개국 가운데 3위를 차지했는데요. 학업 역량을 제외한 대부분 지표에서는 하위권을 맴돌았습니다. 가장 취약한 것은 정신건강 부분이었는데요. 우울감 등 마음 건강은 37개 국가 가운데 34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렀고요. 삶에 만족한다는 비율은 65%로 이것도 꼴찌에서 뒤에서 6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마다 참 속상한데요. 우리 한국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취약한 이유는 뭘까요? 이거 굳이 제가 말씀드려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공부 때문인가? 학업 스트레스. 네. 이게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 꼽히는 게 좀 의미심장해요. SNS 과잉 의존. 자꾸 비교하게 되고 더 자랑하게 되고 여기에 따르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학생들을 우울감에 빠지고 마음 건강을 해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어른들이 좀 기억을 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안쓰러워요. 우리 아이도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그때 학원 뺑뺑이 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웃음이 없어졌어요. 네. 옛날에 그 해맑게 웃던 그 모습을 찾아주고 싶은데 아유, 볼 때마다 안타깝고 뭐 어떻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모닝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신 기업 소식을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미래 인공지능 인재 양성의 속도를 내는 IT 서비스 기업 L사의 소식입니다. L사는 2017년부터 AI, 로봇 등 첨단 산업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AI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데요. 수도권을 넘어 도서 산간 지역까지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 접근성을 높였고요. 본사 방문을 통한 체험형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예정입니다. 방송, 영상 분야 인재를 위한 장학 사업을 이어가는 종합유통 전문기업 G사의 소식입니다. G사는 지난 4월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위한 장학금 시상식을 열었는데요.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총 21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고요. 현재까지 총 441명의 장학생을 지원했습니다. 임직원 성장을 위한 종합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IT 제조기업 S사의 소식입니다. S사의 임직원은 매년 2차례 본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스스로 신청할 수 있고요. 입사 3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1년 동안 현지 언어와 문화를 익히도록 지원하는 자율관리형 해외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 중입니다. 치열한 모빌리티 산업 속에서 인재 확보에 힘쓰는 자동차 부품 기업 H사의 소식입니다. H사는 지난해부터 모빌리티 분야 학부생을 인턴으로 선발해 현업 프로젝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역량이 검증된 인재는 장학생으로 전환해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며 졸업 후 입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목의 불편함이라면 현대인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런 고통일 텐데요. 그런데 뻣뻣한 목의 통증과 함께 팔과 손에 힘이 없고 또 저릿한 느낌까지 든다면 이 질환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목 디스크부터 그러니까 목 디스크, 손발 저림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닥터 하우스에서 만나보시죠. 우리 집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닥터하우스 MC 최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요. 지금까지 무려 20만 명 이상의 환자를 진료하고 치료한 닥터입니다.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노세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 준비하셨을까요? 네, 우리에겐 일상생활에서 목을 혹사시키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죠.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거나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내려다보며 업무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루 대부분을 고개 숙인 자세로 지내다 보면 목은 어느새 한계에 다다르게 되고 이 질환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 목 디스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불청객의 정체부터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목 디스크, 도대체 어떤 질환인가요? 우리 몸의 신경들은 노화나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자목이 된다거나 거북목이 된다거나 이렇게 굴곡이 사라지게 되면 경추에서 척추뼈 사이에 이렇게 완충하는 연한 조직인 추간판, 즉 디스크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신경이 이쪽에서 압박이 될 때 우리가 이걸 경추 추간판 탈출증이라고도 불리는 목 디스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많은 분들의 불청객인지는 실제 환자 수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지난 2016년 90만 3,829명에서 2024년 96만 4,730명으로 무려 6.7%나 늘어날 정도로 정말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야, 그야말로 국민 불청객인 셈인데 이 목 디스크의 증상,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렇게 뒷목이 뻣뻣하고 쑤시는 느낌, 우리 날개뼈 쪽의 통증, 어깨와 팔, 손가락이 저리고 당기는 감각 등이 있고요. 이와 같은 증상이 혈액순환 장애를 유발하기 때문에 현기증이나 한쪽 머리가 찌릿하게 아픈 편두통 형태의 두통 혹은 어지럼증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목 디스크가 있어도 그냥 두면 낫겠지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적절한 치료 없이 목 디스크를 계속해서 방치하면 신경 손상이 심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신경 압박이 심해져서 근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저 역시도 종종 여기 목덜미가 좀 뻐근하고 어깨나 팔에 저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집에서 간단히 확인해 볼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한 동작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목을 뒤로 젖혀봅니다. 이때 목 쪽에 통증과 함께 뻣뻣함이 있으면 그쪽으로 목을 돌리고 네. 고개를 아래쪽으로 내려다봅니다. 이 자세에서 통증이 느껴진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목은 신경이 신경근과 신경근으로 감각이 공급되는 피부 영역이 있는데요. 이를 압박하며 통증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면 어떤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목 디스크처럼 신경 유착과 염증이 생겼을 때는 신경 차단술을 실행해 신경을 박리하면서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 특히 신경 차단술의 경우 과거에는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활용했기 때문에 종종 내분비 교란으로 인한 전신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의료기술과 의료 제약의 발달로 인해 전신 부작용이 최소화되었고 그 소량의 스테로이드 또는 스테로이드 없이도 치료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꼭 신경 차단술이 아니더라도 환자 개인의 상태, 증상에 따라 치료 방법을 결정할 수 있으니 전문의와 충분한 상의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무엇보다도 예방하는 습관이 중요하겠죠. 목 디스크를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네, 무엇보다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개를 숙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컴퓨터를 사용할 땐 약 15도 정도 모니터를 높이 보고, 또한 소파에 앉을 때는 쿠션을 팔꿈치에 대고 앉는 것이 좋으며, 잘 때는 똑바로 누워서 베개 높이를 맞추는 것이 좋은데 개인마다 목의 굴곡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딱 맞는 높이의 경추 베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당장 베개를 사기 어렵다면 이렇게 돌돌 말린 수건을 가지고 이렇게 목 뒤에 두고 똑바로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면서 이 굴곡을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닥터하우스의 공식 질문 드려볼게요.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아버지를 지켜보며 저 역시도 아버지처럼 따뜻하고 가족 같은 의사, 믿고 맡길 수 있는 의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특히 만성 통증이 있으면 일상생활은 물론 정신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저에게 치료받고 말끔히 나은 후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의사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노세원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우리 집 앞 의사의 진짜 이야기부터 내 몸을 위한 건강 노하우까지 전해드리는 닥터하우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번째 주인공 모셔볼게요. 지금까지 대학 교수로만 5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고 특히 1000여 명의 루게릭병 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치료한 닥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상곤입니다. 인형을 들고 나오셨는데 이 인형이 눈에 띄거든요. 선생님하고 좀 닮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이 인형 같은 경우는 제가 담당하던 루게릭병 환우분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제가 원래 루게릭병 환우분들을 많이 보고 있었다가 말초신경 전문 클리닉으로 개원을 하게 되면서 그분들을 못 볼 위기가 되었는데 그분들께서 이제 희망해 주시는 것 때문에 겸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비상 상황이 끝나면서 겸직도 같이 끝나게 되었는데 환우분들께서 이제 겸직 관련돼서 신문고를 넣고 국민청원을 부탁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자 인형을 같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은 루게릭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건가요? 많은 분들께서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느끼는 증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겪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지만 때로는 이 증상이 몸의 이상을 알리는 가장 흔한 강력한 신호가 되기도 하는데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손발 저림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저도 뭐 가끔 이렇게 좀 피곤하거나 그러면 좀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피가 잘 안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한데 이것도 손발 저림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손발 저림은 손이나 발에서 나타나는 모든 저림 증상을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데 저리거나 시리거나 화끈거리거나 쉐이님처럼 찌릿찌릿한 느낌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혈액순환이 잘 안 될 때 손발이 좀 저리나 보다라고들 생각을 하시거든요. 원래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 손발이 저리게 되는 건가요?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사실 손발 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은 신경의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도 손발 저림이 가장 흔하게 생기는 게 말초신경병증 때문입니다. 말초신경 정확히 어떤 걸까요? 네, 뇌에서 내려오는 신경 다발이 있습니다. 척수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뇌와 척수에서 나오는 신경 가닥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말초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초신경 기능에 따라서 운동신경, 감각신경, 자율신경으로 나누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각신경에 병이 생기게 되면 찌릿찌릿함과 감각의 이상을 느끼게 되는 말초신경병증이 많이들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말초신경병은 왜 생기는 걸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지만 목걸이에서 지나가는
말초신경들이 눌릴 때 말초신경병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걸 갖다가 신경뿌리병 혹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디스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흔한 원인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이렇게 손발이 자주 저릴 경우에 어느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좀 헷갈리거든요. 네, 손발 저림이 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가셔야 될 곳은 신경과와 재활의학과입니다. 특히 신경과 같은 경우는 신경학적 검사라는 그런 검사를 통해서 이상을 우선적으로 발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경전도 검사와 근전도 검사라는 검사를 통해서 말초신경병증인지 신경뿌리병증인지 확인을 해드릴 수 있는 의사이기 때문에 신경과를 우선적으로 방문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무엇보다 손발 저림은 주변에서 흔히 보이는 증상이지만 동반 증상과 양상에 따라서 말초신경이 아닌 뇌나 척수의 중추신경에서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 이상이 있을 때 필요한 검사들, 특히 MRI 검사들을 통해서 위험한 질환까지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손발 저림이 있거나 쥐가 날 때는 환자 개개인의 증상과 상태에 따라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약물 치료라고 하면 대부분 지속적인 약물 복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이런 신경통에 사용한 특효약은 의존성도 없고 오래 먹어도 안전한 약물을 활용하며 치료 후에 뚜렷한 호전을 보인다면 약물을 줄여 끊을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신경학적 검사에서 만약에 척수병과 같은 중추신경의 의심소견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빠른 MRI 검사 후 적절한 치료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야, 빠르게 조기에 진단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닥터하우스의 공식 질문 드릴게요. 닥터님이 꿈꾸는 목표는 무엇인가요? 일단 무엇보다 저를 알고 만나는 모든 환자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이상군이라는 의사가 한 사람이 가진 사명감과 목표입니다. 특히 지금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도 치열하게 싸우시고 있는 류계획병 환우분들에게 지속적인 힘과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이상군 닥터님의 진솔한 이야기 감사합니다. 닥터하우스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하우스 MC 최희였습니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28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에는 건강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영 가정의학과 전문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아침. 자,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건강 리모델링 주제는 무엇인지 힌트부터 먼저 만나볼까요? 자, 달걀, 땅콩, 그리고 새우입니다. 어떤 주제와 관련이 있을까요? 맛있는 건데. 제가 좋아하는 거. 술안주거든요, 지금. 재료만 간단한 술안주. 저건가 콜레스테롤 뭐 이런 건가? 그럼 콜레스테롤. 오늘 주제 뭔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바로 방심하다 큰 코 다친다 식품 알레르기의 모든 것입니다. 알러지. 네, 알러지 있는 분들 많으시죠. 식품 알레르기는요, 인구 100명 중에 5명에서 한 6명 정도가 발생하는 꽤나 흔한 질환이거든요. 앞서서 보여드린 달걀이나 땅콩이나 새우 이런 음식들이 사실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흔한 음식이지만 아주 일부에게는 정말 소량으로 또 독이 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식품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러지라고 하면 아예 좀 가렵고 많은 거 아니야 하면서 가볍게 넘기기가 쉬운데 사실 심한 경우에는 단 몇 분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한 증상까지도 유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일상 가까이에 있는 이 식품 알레르기의 위험성과 또 대처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뭐 아닌데. 근데 알레르기니까 뭔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네요. 식품 알레르기라는 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어떤 특정 음식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위험한 물질로 이제 오인을 하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면역계에서 일어나는 착각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실제 우리 몸에서는 그렇게 해롭지 않은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해로운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전적인 영향도 어느 정도 받기 때문에 부모가 알레르기가 있으면 자녀도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라든지 또 이 면역계가 과잉해서 반응하게 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이 안 좋을 때도 잘 생겨요. 그래서 설사 같은 거 하고 나서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아까 식품 알레르기가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얘기를 민혜원 선생님이 하셨거든요. 그럼 알레르기가 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어떤
어떤 반응들이 있는 거죠? 뭐 주요 증상 다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뭐 두드러기나 가려움증 같은 거 경험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고요. 그거 말고도 뭐 예를 들어서 입술이나 혀, 목이 붓는 등의 이런 피부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통,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질환 나타날 수 있고요. 또 이 기침이나 호흡곤란, 뭐 천식, 비염 같은 이런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 앓고 있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심한 경우에는 전신에 이 과민 반응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아나필락시스가 올 수 있는데 의식 저하, 쇼크를 동반할 수 있고 정말 제때 정확하게 이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지 않으면은 심한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냥 무서운 증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네요. 근데 사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정말 에이 그거 좀 가렵다 많은 거 아니야 요 정도로 맞아. 생각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긴 하거든요. 맞아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다수는 가벼운 증상으로 끝나는 경우들도 있지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굉장히 심각한 경우들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케이스를 좀 정리를 해왔어요. 지난 2016년도에 캐나다의 한 여성분 케이스인데요. 이분이 땅콩 알러지가 있는데 본인은 안 먹었거든요. 그런데 땅콩 버터를 먹은 남자친구와 키스하다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또 공기 중에 떠다니는 땅콩 단백질자를 흡입만 해도 알러지 반응이 발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냐면 2014년도에 있었던 일인데 같은 이 비행기 안에서 영국의 한 4살 소녀가 다른 승객이 그냥 땅콩 봉지를 뜯은 것만으로 아나필락틱 쇼크가 생긴 거죠. 그래서 호흡이 멈췄던 사례도 보고가 된 적이 있고요. 또 2019년도에도 어류 알레르기가 있는 미국의 11세 소년이 이렇게 생선 굽는 연기만 흡입을 했는데 이 알러지 반응 때문에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외국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특히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하는 장면 많이 보잖아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맞습니다. 아이들이 식품 알레르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더 많이 생기죠. 어릴 때는 이제 면역 체계가 좀 약하기도 하고 아직 미성숙한 면역계를 가지고 있고 체구도 좀 더 작기 때문에 더 과잉하게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체구가 작으면 체중 대비해서 면역계가 버틸 수 있는 힘도 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훨씬 더 심하게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떤 나의 몸의 반응인지 모르니까 숨쉬기 힘들어요, 뭐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말을 쉽게 잘 못한다고요. 그래서 나의 증상을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늦게 굉장히 위험한 시기에 발견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입 주변이 좀 붉어진다거나 아니면 두드러기가 난다거나 쌕쌕거리는 듯한 호흡음이 들린다면 빨리 좀 대처를 하셔야 되고요. 또 보호자 없이 어린이집에 이렇게 맡겨져 있는 경우에도 쉽게 관찰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들 주로 어떤 게 있는지 민혜 선생님이 전해주시죠. 네, 사실 식품 알레르기는 모든 음식에서 다 생길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유독 잘 생기는 식품들이 있어서 오늘 대표적인 것들 좀 알려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네. 첫 번째로 땅콩이랑 호두는 희경 씨도 많이 들어보셨죠? 맞아요. 가장 흔하게 들어본 게 바로 이 땅콩 알레르기이긴 하거든요. 맞아요. 이 땅콩이나 호두와 같은 견과류 알러지 같은 경우는 특히 아이들에게 많이 생기고요.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지속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소량만 흡입을 해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아나필락틱 쇼크처럼 이제 좀 강한 반응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서 다른 음식들보다는 특별히 주의를 더 많이 기울여야 되죠. 와, 근데 저는 우유랑 달걀 알레르기 있는 분들 거의 못 보기는 했는데 진짜 그러세요? 있어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많아요. 왜냐하면 앞서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아이들은 아직까지는 장이 미숙하다 보니까 면역 체계도 미숙하거든요. 근데 우유나 달걀에 들어있는 이 단백질에 과민 반응을 많이 보이는 거죠. 문제는 우유 알러지가 있어서 우유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유제품을 다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치즈도 안 되고요, 요거트도 안 되고요, 우유가 들어간 빵이나 과자 같은 것들도 피해야 돼서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셔야 되고요. 네. 달걀도 비슷한 맥락에서 피해야 되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일부 면이나 과자, 빵, 마요네즈 이렇게 달걀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을 다 확인을 해서 좀 피해야 되는데요. 네. 다행인 건 많은 경우에 어릴 때 좀 심하게 나타나고 나이가 들면서 알러지 반응이 점점 잦아드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집에서 임의로 시도를 해보지는 마시고요. 시기별로 병원에 찾아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의 범위를 좀 확인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런데 이 복숭아는 저희 남편은 복숭아 씻을 때 만지기만 해도 온몸이 간지럽대요. 이거 맞아요. 알러지 맞죠? 그것도 알러지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식품처럼 복숭아도 과육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 희경 씨 남편분처럼 껍질에 있는 털 때문에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생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러면 드시진 않았는데 만지기만 해도 굉장히 간지럽고 피부가 발적이 생기기도 하죠. 심한 분들은 그냥 복숭아 이렇게 깎는 과정에서 옆에만 있었는데 이 털 날리는 것 때문에 호흡기에 붓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역시 복숭아 알러지도 있는 경우에는 아예 좀 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하. 근데 저 새우 같은 경우에는 새우 알러지 있는 분들은 요거 드시면 입술이 퉁퉁 붓더라고요. 유독 많이 붓죠. 네. 새우나 아니면 뭐 게, 조개류 같이 해산물 알러지는 성인에게 좀 많이 생기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입가가 붓고 혀가 붓는다는 건 호흡곤란 같은 중증 증상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그러면 뭐 새우만 안 먹으면 되지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우리나라 식문화가 유독 해산물을 많이 찾습니다. 어디에 많이 넣냐면 육수로 많이 넣어요. 맞아요. 새우젓. 예, 새우젓이나 육수. 그러면 나는 새우를 안 먹었는데 국물만 떠먹어도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식당 가시거나 음식을 드실 때 반드시 원재료들을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 지금 소개해 주신 것들이 전부 우리가 흔히 접하는 식재료들이고 또 맛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거 외에도 또 다른 알레르기 유발 식품들이 있죠. 꽤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알레르기 유발하는 빈도가 좀 높은 식재료라든지 아니면 발생했을 때 좀 위험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식재료에 대해서 2003년도부터는 알레르기 유발 식품에 대한 표시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가지 항목을 정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밀이라든지 또 메밀 이런 이제 곡류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땅콩이나 호두 같은 견과류도 있고요. 복숭아, 토마토 등의 채소나 과일류도 있고 또 돼지고기, 달걀, 우유, 닭고기, 쇠고기 같은 이런 곡물성 단백질류도 많이 포함이 되어 뭘 있습니다. 먹어야 돼? 이뿐만 아니라 새우나 갑각류 같은 이제 고등어, 생선, 홍합, 전복, 굴 같은 이제 조개류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은 아황산이라고 적혀 있어서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 뭐 건포도라든지 건자두 같은 것들을 말릴 때 이 색이 좀 변하지 않게 좀 더 예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첨가하기도 하고 와인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아황산이 저절로 생기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것도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보니까 진짜 저 드는 생각은 대체 뭘 먹어야 뭘 돼? 먹어야 돼? 이 맛있는 건데. 다. 생각했던 것보다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것도 굉장히 많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식품 알레르기 관련해서 OX 퀴즈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새우와 게 같은 이 같은 식품군이면 알레르기도 함께 있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십시오. 아니 저건 아니어야 돼. 아니 새우도 못 슬프죠? 먹는데 게까지 못 먹으면 어떡해. 그러네. 너무 슬프네. 너무 슬프잖아. X? 그리고 각각류 알러지 있는 분들 다 대체적으로 다 못 드시더라고요. 지금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은 약간 다 일리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험 있는 주변의 분들도 있듯이 정답은 세모. 세모예요? 그럴 수도 세모예요?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런 같은 식품군에서 교차 반응 있는 경우 아까 방금 우리 희영 씨 얘기해 주셨듯이 굉장히 흔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방금 새우하고 게 얘기했지만 비슷한 각각류 있잖아요. 뭐 랍스터라든지 뭐 가재 이런 같은 종류 같은 식품군에서는 이런 교차 반응들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몸이 비슷한 이런 단백질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유 알레르기가 있다. 이럴 때는 뭐 꼭 소에서 나온 우유 아니더라도 뭐 염소나 뭐 사냥류 이런 것들에 가서 같이 알레르기 있는 경우도 많이 흔하죠. 그런데요, 이게 반드시 꼭 이렇다, 반드시 위험한 것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거지 같은 그런 음식, 같은 단백질은 아니기 때문에요. 이 경우마다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타이거 새우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타이거 새우에는 그렇지만 단새우 이런 건 뭐 얼마든지 드셔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음식 알레르기는요, 이게 꼭 이렇게 1대1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먹어보거나 아니면 피부에 대봤을 때 이럴 때만 반응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문제도 궁금한데 민혜 선생님. 네, 두 번째 문제 드릴게요. 내가 미리 약을 먹으면 알레르기 음식 먹어도 된다. 맞으면 이거는- O, 틀리면 X. 이거 방금 민혜 선생님이 그 언니가 새우 알레르기가 있는데 일본에서 약을 먹고 그 새우를 먹었다. 그랬잖아. 맞아. 문제가 없었다. 네. 저는 선생님 믿습니다. 아니 그리고 우리가 옷 딱 먹을 때도 맞아. 옷 오르세요. 그래서 얘 좀 그래요. 그럼 뭐 약을 약 하나 먹고. 주더라고. 맞아. 그럼 먹으면 되잖아. 그리고 술 많이 먹을 것 같은 날은 숙취 해소제를 먼저 또 먹고 그걸 먹잖아요. 이건 비슷한 오다. 게 아닐까 싶은데. 너무 확신에 차 있으니까 네. 바로 답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X입니다. 아니에요? 네, 이거 저와 뭐지? 저희 언니는 제가 20살 때 너무 무지했을 때 위험한 행동을 했습니다.
사실 딱 저희 언니 케이스가 그랬어요. 새우를 꽤 좋아하는데 성인이 돼서 알러지가 생겼으니까 이걸 너무 먹고 싶으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미리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이었던 건 저희 언니는 알러지 반응이 심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두드러기나 가려움증만 있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해결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히스타민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심각한 알러지 반응 있죠. 호흡곤란이나 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것들을 예방해 주지는 못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약을 먹으면서 반응을 지연시켜서 정말 위험한 반응이 가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정도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약을 미리 먹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요. 약을 먹으면서 조금씩 먹어보자라는 것은 절대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혹시 식품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그 항히스타민제 뭐 한 알로 효과가 없으면 뭐 두 알 아니면 세 알 이렇게 먹는 거는 좀 어때요, 선생님? 사실 의사의 판단 하에 반응이 너무 적으면 이렇게 두 알, 세 알로 증량하기도 하고 또는 다른 종류의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처방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의사의 판단 하에서는 그래도 안전한 방법인데 개인이 임의로 약을 늘려서 드시는 건 위험할 수 있어요.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알러지 반응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한두 알 먹어도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면 심각한 반응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응급실을 가셔야지 자의로 약을 먹으면서 시간을 지연시키는 건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근처 병원이나 응급실을 가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한번 볼까요? 자, 장교 선생님.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알레르기 음식을 조금씩 먹으면 증상이 나아진다. 어떨까요? 이거 아니야. 아니 아니요? 이거는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를 이겨내는 분들이 그 있더라고요. 이재용 아나운서 복숭아 알레르기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안 된다고. 왕창 먹어요. 이거 조금 먹고 이겨낼 수가 없어. 왕창 먹어. 왕창은 되는데 조금은 안 그걸 된다. 몰랐네. 그래서 저도 X로 갈게요. 저도 왕창 먹어서 이겨내야 된다. 맞아요. 자, 정답은 X 맞지만 네, 취지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도 많이도 절대 개인이 임의로 드셔서는 안 됩니다. 이겨내시려고 조금씩 먹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알레르기가 없어지거나 이겨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병원에서 이제 노출요법이라고 하는 면역 치료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주 미세한 양을 점진적으로 수개월에서 수년에 걸쳐서 천천히 늘려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알러지 반응 테스트도 해서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봐서 조금씩 늘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제까지는 괜찮았던 용량인데 오늘 먹었을 때는 또 갑자기 아나필락틱 샥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개인이 임의적으로 용량을 설정해서 노출요법을 함부로 실시하지는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죽을 뻔했네. 못 만날 뻔했네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OX 퀴즈까지 풀어봤고요.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확실하게 진단을 받아봐야 될 텐데 뭐 합니까? 병원에 가서 뭐부터 해요? 일단 내가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의심이 된다 그러면 근처에 내과 많이 방문하시죠. 어린아이들은 소아과 방문할 수도 있는데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전문의와의 상담이에요. 문진을 통해서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는지 환자의 경험을 최대한 자세하게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이때 이제 의심되는 알러지 질환들이 몇 가지가 가닥이 잡힐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검사를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인 검사로는 피부 반응 검사와 혈액 검사가 있는데요. 피부 반응 검사는 이 소량의 알러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부에 직접 주입을 해서 반응을 좀 살펴보는 거예요. 네, 반응이 있는지를 보는 거고 혈액 검사는 혈액으로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해서 특정 음식에 대한 항체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양성이 나온 게 무조건 다 알러지는 아니고요. 이것과 환자의 임상 증상을 함께 종합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최근에 SNS에 보면은 나랑 맞지 않는 수십 가지의 음식을 알아보는 그런 간단한 테스트 같은 게 또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도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되게 많이 유행하고 있죠. 지연성 알레르기 검사라고 해가지고요. 체열 또는 이 피부에 붙이는 첩포 검사를 통해가지고 한 90여 종의 음식들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지 한 번에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검사 방법인데 이 IgG, 이뮤노글로빈 G라고 하는데 줄여서 이 IgG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음식을 자주 먹어본 경험이나 아니면 그것들을 섭취했던 그 흔적이 나타나는 그런 항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유에 대해서 자주 먹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우유 IgG가 굉장히 높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IgG라고 하는 이 항체는요, 음식을 먹었을 때 자연스럽게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항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항체가 높다고 해가지고 이게 알레르기 반응이 아니라 이것은 과거의 경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알레르기 진단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받으면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완치의 개념은 아니고 평생 그냥 관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린 시절에 발생했던 알레르기는 자연스럽게 없어지기도 하지만
성인 알레르기인 경우에는 평생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단은 먼저는 약물 치료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뭐 가려움증이라든지 재채기라든지 콧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쉽게 좀 가라앉힐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면역 체계 자체를 다 바꾸지는 못하기 때문에 응급적으로만 임시 방편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전문의의 도움과 함께 이 면역 치료로서 뭐 땅콩이라든지 뭐 달걀이나 우유 같은 알레르기에 대해서 소량씩 아주 미묘하게 조금씩 노출시켜보는 방법의 노출 면역 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가장 확실한 거는 피하는 거죠. 그런 음식을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원인 식품을 알아내서 피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건강식품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뒤에 보면은 뭐에서 추출한 거다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뭘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알레르기 표시제를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품이야 당연히 구별할 수 있지만 가공식품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가공식품의 뒷면이나 옆면을 보시면 원재료명이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기서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해당 제품이 재료로 쓰인 경우에는 함유된 양과 상관없이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또 원재료명의 표시랑 근처에 바탕색과 다르게 굉장히 눈에 잘 띄는 색으로 이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딱 눈에 띄실 거예요. 이거 보시면. 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요. 라벨지를 딱 보면은 개를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네. 저 사실 이해 못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최근에 보면 그런 문구들 많이 들어있죠. 네. 식품 라벨 보시면요. 같은 제조 시설에서 알레르기 유발 식품을 함께 생산해서 불가피하게 혼입 가능성이 있을 때 이럴 때 주의사항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제조 과정에서 아주 미량이지만 이게 섞여서 교차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뭐 무조건적으로 금지다 이런 건 아니지만 평소에 자기가 좀 그 어떤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이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좀 안 드시는 게 제일 안전하고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잘 선택을 해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식품 알레르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한낮에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된다고 그래서요. 옷은 좀 얇게 좀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더위에 대한 대비도 이제는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보충, 미지근한 물로 잘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에 더욱 알찬 소식 가지고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Play the next channel A